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사건을 제일 처음부터 맡아서 하게 된 그 4명의 변호사 중에 하나로서 끝까지 탄핵의 재판 절차에 관여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탄핵 절차 과정에서 위법함이 뭔지를 직접 겪는 그러한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탄핵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무효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그걸 하고 주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왜 무효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떠한 위법한 요소들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다른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로서는 탄핵 무효의 사정이라든가 재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직접 담당했던 변호인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그걸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시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은 질문 형태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여쭙고, 그리고 서성건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님이시고 서성건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금 여쭤볼 부분이, 저희 많은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해가 참 되지 않았어요.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잘못됐다,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위법성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삼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부정한 돈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년간 어떠한 재판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직접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조그만 이익도 취한 게 없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실질적인 문제고, 그 실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탄핵 소추 발의부터 탄핵 심판 결정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재판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절차 위법성이 재판 과정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절차적,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인 경우에는 탄핵 소추 발의가 과반수 의원의 발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은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와서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탄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국회에서 하는 소추 절차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소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30조 3항에 의하면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소추 이제 대상자를 특정을 하고,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그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특정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증거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국회법 자체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 이제 발의와 결의 절차를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쭉 발의서하고를 또 받아보니까 뭐만 있었느냐 하면은 그 사유는 이래 쭉 여러 가지 사유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들이 딱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단순히 최서원하고, 그래 최순실이죠. 최순실하고 그리고 또 안종범이하고 그리고 그 정호성하고 여러 몇 명에 대한 그 공소장과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악의적인 신문기사, 그것만 달랑 첨부가 되어서 이제 소추가 발의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는 이제 명백히 국회법에 위배된 거지요. 왜냐하면 국회법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지, 단순하게 타인에 대한 공소장, 그것을 가지고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관한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부정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청와대 직원들 14명의 그 불법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소장은 단순한 의견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나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때 당시 소추 발의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검사의 단순한 의견서 몇 장이 첨부된 상태에서 소추 발의가 되고 의결까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명백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때 당시에 국회법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고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단순한 그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완전 국회법을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법치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 소추 발의가 되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님에 대한 탄핵소추는 발의부터 의결까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증거 없이 이제 발의가 됐다가
3일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의결해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해관계에 맞는, 그때 당시에 야당과 여당이면서도 저 야당에 동조한 60몇 분의 그 국회의원들이 서로 막 협작을 해가지고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탄핵소추 발의는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국회법에 위법한 탄핵소추 발의였다.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왜 트럼프 사건에서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사건에서도 잘 보시듯이 트럼프 사건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면은 탄핵 그 사유에 대해 조사 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조사 결의에 따라 굉장히 철저히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하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또 상원에 올라가서 그래도 결국 지금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조사를 거쳤어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사 절차도 하지 않고 가결시켰다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고 뭐 이 절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 자꾸 너무 이제 길어져서 다음에 또 더 세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발의 단계를 넘어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탄핵 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면은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탄핵 소추를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탄핵에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를 그러면 과연 따랐느냐?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은 저희들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를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변호인들은. 그때 당시 재판관들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탄핵은 형사소송 절차보다는 징계 절차에 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 절차는 회사의 해고가 뭐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는가, 뭐, 안 그러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일을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는 형사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소추 발의 자체가 증거가 부족하고 해놓으니까 아주 재판을 엄격하게 하기가 스스로 곤란했든지 징계 절차라는 일종의 아주 느슨한 그러한 절차로 진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 절차냐 형사 절차냐에 따라서는 이 증거를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거기에 따라 이제 각각의 재판 과정에서 그것 가지고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재판관들이 일방적으로 징계 절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이 제대로 심리가 잘 될 수 없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이번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결정은 이 9명의 재판관이 아니라 딸랑 8명의 재판관이 자기들 멋대로 그냥 재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9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헌법에서 이 9명의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지명한 사람이 3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권에서 각각 3명이 정확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 세 상권 분립에 대한 각자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은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쉽게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치관하고 부합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빠져버리면은 국회는 3명이 있는데 여기 한 명이 빠져버리면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반드시 구인의 재판관이 헌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했던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한 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명을 보충을 해서 재판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명을 보충을 안 하고 재판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징계 절차라는 핑계를 대고 그냥 재판을 8명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도 위배되고 헌법재판소법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법정에서 가장 좀 이렇게 심하게 다퉜던 대리인이 전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니 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구인이 재판하도록 때가 있는데 왜 재판관 8명이서 재판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판결문에 재판관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답을 이제 이유서에 쓰긴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으면은 재판을 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8명이 되더라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인데요. 헌법재판관은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 중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1인이 결혼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재판관들이 재판 이유에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이 요 이유를 했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헌법재판소법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썼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고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법 제113조 3항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요. 사건의 내용을 알기 위한 심리 과정과 마지막에 결정하는 평결이라는 결정 과정, 두 가지의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 하면 사건을 7인 이상의 심리까지는 할 수 있대. 결정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번 재판관 8인들은 그걸 교묘하게 두리뭉실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건 명백히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근데 탄핵에 있어서도 8.1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재판의 심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심리까지 반대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마지막 그런 심리되는 내용을 갖고 이거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 문제는 반드시 구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인이 심리한다고 되어 있지 7인이 심리 및 결정한다고 이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에서는 구인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9명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이후에서조차 스스로가 모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걸 지금 글로 쓰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이렇게 중대한 재판에서 그렇게 법 규정과 잘못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정말 중대한 하자다. 특히 재밌는 게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의 재판관이 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바로 1년 전에 어떤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8인밖에 안 됐어요. 8인밖에 안 되니까 요 3명의 재판관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요 3명의 재판관이 그 재판에서는 판결에서 어떻게 판결 이유를 썼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인의 재판관이 재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한 명이 결혼된 8인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판결 이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스스로가 그러면은 그때는 위법이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위법이 아니고 신임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것도 아니고 그 시중 잡배들이 무슨 어떤 하는 그러한 어떤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거래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점하고 중요하고 중한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은 사람이 법과 양심에 있어서 자기가 쌓아왔는 가지고 있는 법과 양심,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는 말을 스스로 뒤엎는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무슨 사정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의 결정을 내가 번복할 수 없다. 든가 이런 사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은 이 무효보다도 탄핵 무효를 더 넘어서서, 왜냐하면 구인이 완성된 재판이 없기 때문에 이는 무효뿐만 아니고 아주 적법한 탄핵 심판이 없는 게 아니냐, 저는 아예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재심이 됐든 또는 다시 재판 기일을 지정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은 바로 잡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에 대한 큰 부분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아주 이제 소추 절차부터 결정 절차에서 국회는 무슨 잘못, 헌법재판소는 무슨 잘못. 그래서 이제 세세한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를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 탄핵 심판 그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은 태블릿 PC가 사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JTBC 그 방송에서 이제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를 다루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확산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되게 됐는데, 이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에 대해서 한 말씀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부터 결정까지의 단초가 된 것은 사실상 아무래도
그 최소한의 태블릿 PC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뭐 했지만 결국은 JTBC라는 방송국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인계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 국회 탄핵소추 발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탄핵 이제 소추돼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좀 깊이 이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그때 방송국에 있어서는 이 소유자가 최서원 소유이고 최서원이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때 대통령님의 독일의 드레스덴 그 연설문을 뭐 한국에서 앉아서 수정해서 보내고 뭐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국정을 뭐 농단하고 뭐 이랬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최서원 씨는 이 태블릿 PC는 자기 본 적도 없고 자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탄핵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 후에 최서원 씨도 재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정하면은 분명하게 쉽게 드러나죠.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벌써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이제 접어들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언론이나 어떤 뭐 재판을 했던 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분명히 이 태블릿 PC가 최성훈께 맞다 또는 최성훈께 아니다 이거 그냥 결론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어느 언론에서도 보세요. 그 명백히 어디서 이게 맞다 아니다. 법원에서 감정했는 데에서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은 최성훈께 아니라는 데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이건 아주 도저히 제가 봐도 이거는 지금까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이제 이 태블릿 PC의 연구를 많이 하셨는 농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농객들이 수차례 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민형사상 재판까지도 가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과연 이게 뭔지가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없습니다. 저로서는 또 그걸 알지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지금 3년이 되도록 이게 감정을 해가지고 아니 최종욱이 맞으면 맞다고 딱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쫙 내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오고 있는지는 제 자신도 지금 사실상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태블릿 PC에서는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추 발의되고 난 후에 이제 제출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거도 없이 소추가 발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의해서만. 근데 이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태블릿 PC에 대한 증거라고 문건을 47건의 문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47건. 양이 굉장히 많죠. 한 문건 한 문건에서 내용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47건의 문건 중에 3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최성원 씨하고는 관계없는 문건이었어요. 그게 무슨 문건이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국무회의 자료가 석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당연히 의문을 느낄 거 아닙니까? 최성원 씨가 무슨 이게 최성원 씨 태블릿 PC면은 왜 최성원 씨가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참석할 이유도 없는 거고, 거기에 그 자료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이유도 상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유 때문에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뽑았는 자료를 47건을 이제 소추하는 국회 측에서 제출을 하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정급법상은 이렇습니다. 그 복사본을 제출하면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제출해가 원본을 감정을 우리가 원하면은 감정을 해야만 이거 증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47건 중에 3건의 그 최순실과 관계없는 문서가 있으니까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태블릿 PC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은 국회 측에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 제출을 못 하겠대요. 핑계는 그때 검찰청에 압수돼서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제출을 못 하겠고, 그러고 사본을 제출하면 되지. 제출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형사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만약에 검찰에 압수대가 있더라도, 정부 가면은 검찰청에 그 압수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같이 재판관들하고 검찰청에 가서 거기서 감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감정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서. 그래도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 이제 이야기가, 이 47건의 문건은 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정 논쟁을 벌이게 됐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얼마 있다가, 국회 측에서 갑자기 47건의 문건을 다 제출 안 하겠다. 다시 이 문건을 빼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태블릿 PC 제출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그러면 태블릿 PC는 그러면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이 47건의 문건은 그럼 정부에서 뺀다. 이렇게 하고, 그 후에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 기록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47건의 문건에 대응되는 문건인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로 제출된 문건에서 이 3건이 빠진 채 다시 44건인가 45건인가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태블릿 PC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만약에 진상조사나 어떤 규명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태블릿 PC가 누구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최소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때 그러면 주장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탄핵 절차까지 제출되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규명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죠. 네, 정말 이게 저희도 이제 워낙 또 3년간 많이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동지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박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때랑 그리고 탄핵 심판 결정에서랑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서 소추 사유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딱 하나하나 따지보면은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17개 사항으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안들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세월호 사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문사 사장,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신문사 사장 인사회의, 또 그리고
몇몇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나라 국영기업체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임원의 임명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해서 17개 사유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거는 이미 탄핵 소추 판결 이유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 결정문에 사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의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탄핵을 결정한다고 했는 제일 큰 사안들을 살펴보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그 27개 대기업에서 돈을 총 거의 한 600몇 억을 이제 객출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실제로서 그때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이게 최순실 거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의 이 만드는 재단에 대기업들이 돈을 준 것은 그것은 결국 경제적 그 공동체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이니까 그래서 600몇 억의 뇌물을 결국은 챙긴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 그때 뭐 특검에서도 아마 그걸 갖고 문제 삼아가 기소를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순실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해가지고 파기돼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 대기업들이 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무죄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600몇 억의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데 대해서 무죄가 받아버리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슨 사유로 그렇게 탄핵을 받아가지고 지금 형사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강하게 주장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탄핵소추 발의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이것을 재판하는 그 검사, 예? 그리고 검사나 아니면은 그때 헌법재판관들조차도 뭐냐면은 이 재단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그 재단 정관입니다. 모든 게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당도 그렇잖아요. 당헌, 당규, 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단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재단의 정관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관계자들에게 처음 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신들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정관을 제대로 한번 봐봐라.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하면, 설립자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돈을 냈는 27개 대기업의 이름이 그대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뭐 저는 돈도 없습니다만 돈이 제가 좀 있으면은 제가 제 설립자로서 내 돈을 내 가지고 어떤 재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단을 어떻게 이게 남게 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단이는 제 것도 아니지만 재단은 재단 독립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듯이 이 지금 최소원이 뭐 만들이님이 많이 하는 이런 이야기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설립자가 다 대기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결코 최소원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최소원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그 재단 설립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때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메사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사회에서 좀 이래 유력한 재력가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운동 또 사회적 문화 이런 데 대해서 자기의 거문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이걸 가서 무슨 최소원의 것이고 이게 최순실 것이 최소원 것이다, 이거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전에 대부분 판결은 확립된 판결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왜 당신들 정관도 한번 안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희한한 있지도 않은 법률 체계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론들을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뇌물을 받아먹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하느냐, 호도하는 것 정도 아니고 그걸 재판까지 끌고 가서 탄핵까지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수사에 보면 그겁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중요 공직자들 이야기에 최소원의 추천을 받아가 임명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최소원하고 국정농단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결국 동조했으니까 국정을 농단했는 거라, 지금 그 주장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직접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쭉 다 드러났듯이 문제가 됐다고 임명했는 그 공직자들의 공직 절차에 보면은 다 정확한 추천과 국회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그 민정 라인 있지 않습니까? 민정 라인에 이 사람의 적격 여부를 다 검토를 받아서 그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임명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최소원 씨가 어느 정도 뭐 추천을 했는지 그건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또 명확히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사 최소원 씨가 몇 명을 추천했다 칩시다. 그걸 최소원이 자기가 임명을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국정농단이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최소원도 가까운 대통령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추천했는 최소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추천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민정 라인하고 검토를 쭉 해가지고 적격한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인물이 임명됐다.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그게 국정농단이 됩니까? 이번에 검찰인 그 울산시장 사건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 그 인사권 한번 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무슨 절대적 권력에 따른 그 인사 임명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멀쩡한 검찰 조직을 완전히 지금 인사로서 수사팀들을 와해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은 사실 그런 게 국정농단이지. 어떤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추천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추천했던 사람들 중에 보이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 해서 임명했는 것을, 그걸 갖고 무슨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한, 인사 권한에 대해서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 그럼 대통령 인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실제 그때 임명되는 참어라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때 이제 중요한 국가 이제 문화 창조 이제 그 단체에 이제 그 중요한 임원으로서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실제 그분은 우리가 그때 재판 과정에서도 알기로는 한국의 문화계에 있어서는 가장 그 유명한 그 문화계에서 인사였습니다. 특히 감독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으로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것을 다 검증을 해서 임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탄핵 소추 결정의 사유가 됐던 제일 중요한 큰 두 가지 사유, 그러니까 재단 관계에 돈을 받아서 뇌물을 수령했다는 내용, 그리고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해서 국정을 농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다 무죄 취지로 다 파기가 됐습니다. 재단뿐만 아니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그때 인사됐던 사람들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이것은 그게 직권이 남용되고 권한 남용이 아니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 심판 결정에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 대통령께서 탄핵돼야 된다 이래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무죄 나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지금 이제 다시 잘못된 이 헌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무효로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제 산이 좀 이래 막 설명드리다 보니 복잡한데 좀 이제 제대로 널리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법률 문제도 있고 이래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모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제 서성건 사무총장님에 대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볼 부분이 사실 그 탄핵 소추 절차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지금 저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그렇고 오늘 서성건 그 변호사 서성건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탄핵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 그 탄핵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님에 대한 그 복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걸 예우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열려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위법이라든가 또는 선거법상 탄핵 소추 사유의 해당 여부, 그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사유들을 들어서 우선 할 수 있는 게 재심 청구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고 만약에 재판관들이 이야기했듯이 징계 절차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심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다시 재판에 대한 재심을 받아서 적법한 재판을 저희들이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일 이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문제고요. 또 한 가지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8인의 재판관이 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완성된 재판이 아닙니다. 이 완성된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9인의 재판관이, 그러니까 한 명의 재판관이 더 보충된 상태에서 9인의 재판관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인의 재판관이 했는 이 재판은 최종 재판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볼 수가 없고요. 헌법이나 그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8인들의 재판관들의 중간 의견적인 성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은 이 탄핵 재판은 아직 끝났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최종 판결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판결이 없다. 그 주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기에는 그렇다 하면은 다시 이 헌법재판에 대한 판결을 요구를 해서 그 구인이 하는 재판에 따른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 뭐 물론 심판 결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결정이다. 그 결정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 탄핵 심판은 누가 그 주관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지명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곧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거기에 되면은 소추위원들이 이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그 의무로서 이 재판에 대해서 다시 그 완전한, 그러니까 완성된 구인의 재판관에 대한 판결을 요구할 그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탄핵의 무효라든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이 그 일을 수행하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 많이 그 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래 하기 위해서는 벌써 이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이루어지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서 결국은 탄핵 심판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서 적법한 결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돌아오는 일요일에 다시 뵙게 되나요? 예, 그때 또저 다른 주제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운 동지 여러분, 그리고 채널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셔서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